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요. 월가의 업무, 디지털금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성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또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비트코인의 성격을 미국의 월가가 바꾸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세력, 그 주도하는 집단은 누구일까? 이것이 미국 경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도 끝부분에서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 돈 파는 가게는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경제와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도 퍽 다양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뭐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등등을 방송할 때 핵심 위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하면 핵심 위주로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특정 인을 대상으로 이 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2배속, 3배속도 있고 길다고 하면, 또 좀 천천히 듣기 원한다면 속도를 낮추는, 속도를 천천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듣는 분들께서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가의 업무, 이 디지털금 비트코인의 미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의 위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계 부채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당장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그 결정적 원인은 바로 세계 부채다. 부채 1등 국가가 미국입니다. 2등 국가가 중국인데요. 이 부채 역설이 있습니다. 부자 국가일수록 부채가 많습니다. 또 이 부채가 터진다는 것이 곧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터져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역시 부자 국가들입니다. 지난 10년간 보시면 너무 우리가 리얼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지난 10년 전에 우리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즉 경제 위기가 어떻게 터졌습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즉 부채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또 극복했다고요? 미국이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는 곧 부자들의 업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지난 방송 경제 위기 세계 부채 문제를 말씀드릴 때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눌 이 부채 문제, 즉 이 비트코인의 이 이야기도 세계 부채, 특히 미국의 부채랑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기대하는 결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지 않은 분들 당연히 구독하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 클릭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지털금 월가의 업무 비트코인의 미래 함께 시작합니다. 월가의 업무 비트코인의 미래, 이것은요 비트코인을 자산화시켜서 지금 현재의 부채 위기론을 역이용하려는 바로 월가의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부채 위기인데, 이러한 부채 위기론을 역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자산화시키려는 월가의 새로운 업무라는 뜻입니다. 에단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이 정도 국가 부채가 쌓이면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그로 인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에단 해리스가 누구냐 하면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의 글로벌 이코노믹스 헤드입니다. 수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투자와 시장에 대한 상당한 전문가겠죠. 그 사람이 자막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정도, 즉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국가 부채면 다 위기를 겪는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다. 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세계 최대의 빚쟁이입니다. 2018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22조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경 몇천조 원 되죠.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빚이 얼마나 늘었냐 하면요, 트럼프 지금 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 1월 달에는 19조 9,500억 달러였는데 그때 대비하면 한 2년 만에 10% 정도 크게 는 겁니다. 그죠? 2018년 이 재정적자도 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재정적자, 즉 미국이 빚진, 얼마나 빚을 졌냐 2018년도에 8,730억 달러를 빚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83조 원 정도인데요. 이 2018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금액은 2017년 대비 무려 28.2%나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감세 영향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세금을 깎았죠. 법인세 등등. 그 영향도 있지만 미국 경제에서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이제 부채를 재정적자로 인해서 이제 부채를 늘릴 때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90% 정도 의회에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승인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재간이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는 무려 1조 달러, 이렇게 재정적자, 한 해 동안의 적자가 2020년 때는 1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4분기 기준, 지난해 4분기 기준이죠. 무려 13조 5,400억 달러.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크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예를 들면 1,500조, 1,600조라고 본다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니까 당연하겠지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166조 원이 지난 2018년 4분기 기준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 자료인데요. 같은 기간 이 학자금 대출 규모도 보면 총 1조 4,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조가 넘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가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 좀 중요한 것은 미국 부채의 이 가계부채 가운데 총 연체액이
6,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된 금액이 4,160억 불. 총 연체액 중에서 90일 이상 연체면 상당히 악성 연체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뭐 6, 7에 40이 한 70%, 즉 총 연체액 6,300억 불 가운데 70%는 90일 이상의 악성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이것은 국가는 물론 기업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국가만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서 해결하는 건데 이게 미국 경제는 아까 살펴보았지만 불가능합니다. 미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지난 90번 동안 의회의 부채 한도 정액 승인 요청을 했는데 다 통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 경제는 아무리 성장해도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 그렇다면 이제 돈을 찍어서 해결하는 것. 지난 10년 동안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이 돈을 찍어서 해결한 거죠. 알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현대화폐 이론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MMT라고 하는데 이 현대화폐 이론은 어떤 거냐면 좀 무식합니다. 단순 무식한데 그냥 돈이 없으면 돈 찍어서 해결하면 된다. 이것이 현대화폐 이론입니다. 상당히 좀 전문스럽지 않죠. 돈 없으면 돈 찍어서 해결하지 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미국의 야당 중심, 또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상당수는 이 MMT 이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뭐죠? 이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큰 문제에 봉착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아까 이야기한 기억하시죠? 돈을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 즉 돈이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이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하죠. 돈이 헤퍼지니까. 그런데 지난 10년간 미국이 엄청난 돈을 찍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3%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뭐 한 3, 4년 동안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미국에서 계속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이 이상 안 오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스톱했죠. 이 돈 찍어서 해결하는 부작용의 첫 번째는 돈이 헤퍼지면서 인플레이션, 돈 가치 떨어지면서 물가가 인상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찍어서 해결할 때의 부작용은 돈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채권을 팝니다. 이 외국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10년간 뭐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
국채를 많이 보유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돈을 찡었죠. 특히 이제 중국입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 세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이 보유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6조 2,0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은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자, 중국이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미국 국가 부채 총액의 약 5% 정도를 중국이 미국의 국채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 2018년 11월 말 기준 미국 국채 잔고가 1조 1210억 달러인데요. 비교해 볼 것은 2018년 미국 재정 적자 앞선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8,730억 불입니다. 즉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잔고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미국 재정 적자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상그럽겠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1조 1,380억 달러였는데 이것이 11월 말 잔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 잔고를 보면 17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170억 달러만큼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이제 중국의 미국채 보유고는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중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대거 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킬 거다. 당연히 세계 금융 시스템도 금융시장도 교란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최근 내에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 6개월 연속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았다. 또 재미난 것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중국, 그 다음으로는 일본인데 이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18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미국하고 무역 전쟁으로, 즉 패권 전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중국은 국채를 팔았습니다. 딱 그 정도 물량만큼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바로 일본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찡어서 해결한다. 이 MMT 이론은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없었지만 또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또 계속 돈을 찡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그러운, 신경 쓰이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만약을 위한 대안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자산화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통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화폐 또는 통화라고 이야기하면 유통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유통기능이 아니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월가의 업무는 바로 이 비트코인을 유통이 아니라 자산화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방송의 제목에서처럼 바로 디지털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격을 바꾸고 있는데, 최근 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독자가 남긴 댓글입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기반한다. 즉, 돈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순환시킨다.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이제 땅을 사고 공장을 사고 한다는 거죠. 기계를 사고 또 주식을 사고 이런 이제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실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현재 실물 가치가 없죠. 통화처럼 신뢰에 기반하여 가치가 형성된다. 또한 이 신뢰는 실물 자산과 같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 가상화폐가 현재의 통화를 대신하려면 그 가치가 계속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자산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가상화폐는 신뢰에 기반하면서 가치 상승이 본질인데, 이게 통화로 이제 유통기능, 통화로 인식이 되면 지금 현재의 통화 시스템처럼 계속 돈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는 실물 가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계속 통화 기능으로서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면 이 자산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현재의 통화, 즉 유통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자, 이런 구독자분의 정말 대단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어찌 이거 돈 파는 가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간혹 이런저런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가능하면 좀 공부하는 댓글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이상한 댓글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그런 내용들은 설령 제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왜냐?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공부하는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요 각국의 관련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주요국 G20은 암호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ICO 이제 가상화폐 발행 시장 쪽은 아직 G20은 그 속에서 이제 선진국 20국가니까 개별 국가들이 다 다르죠. 어쨌든 G20에서는 지금 암호자산으로 통일되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IOC 허용은 각 국가마다 다르겠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를 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자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이 가상화폐 발행 시장, 즉 IOC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도 암호자산으로 지금 용어를 쓰고 있고요. 홍콩도 가상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면 디지털 토큰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가상화폐라고 쓰고 있는데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화폐로 쓰고 있고, 태국 디지털 자산으로 쓰고 있고, 필리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쓰고 있고, 한국도 가상통화 즉 화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이 가상화폐 즉 유통에 방점을 둔 용어를 쓰고 있는 반면, 이런 선진국들 G20이나 또 미국이나 EU 이런 등등에서는 이미 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다르죠. 이 비트코인을 자산화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산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미국의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자산화를 성격의 변화, 새로운 규정을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자산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아까 살펴보았던 돈 찍어서 해결하는 이 MMT, 이 부작용이 해소됩니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찍어서 해결할 때 부작용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어마막대한 돈을 찍어서 지난 10년 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속 극복하고 있었지만, 걱정했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혹시 또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자산화한다면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새로운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는요. 돈을 안 찍어도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심하게 발생한다면 이 비트코인이 자산이 되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의 미국채 보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자산화한다면. 그죠? 왜? 돈을 더 많이 안 찍어도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자산에 할 때 바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 자산화의 이점, 이 두 번째는 보면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즉 우리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경제 성장인데, 이 경제 성장도 하고 경제 성장만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미국 경제 현실인데, 여기에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어마막대하게 형성되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돈 벌어서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비트코인 자산화의 이점 두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돈을 찡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어마막대한 돈을 찡었지만 부작용은 없습니다. 물가 인상. 그런데 이 부작용이 없더라도 비트코인이 자산에 되어 있으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나쁠 것은 없죠. 그러니까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자산화. 자, 비트코인이 자산화되고 되고 난 이후에 미국은 어떤 모양일까요? 자, 금융 쪽에서는 달러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금을 최대 보유국이죠. 세 번째는 추가해서 새롭게 가상화폐 최대 자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경제 위기는 곧 금융 위기입니다. 그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이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 달러 기축통화, 금 최대 보유, 그 다음에 추가로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최대 자산국이 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의 상대적인 우위의 확보가 굉장히 이제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망했죠. 실제로 망했습니다. 2018년 비트코인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72%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이런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같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지난해 미국 벤처캐피탈 VC들이 이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투자한 금액도 전년 대비 무려 63%나 급감했고요. 비트코인 발행 시장, 즉 IOC라고 하죠. 2018년 하반기에는 이 상반기보다 월 평균 ICO 쪽의 조달 금액 역시도 7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자체가 사기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어로 수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바로 신뢰가 붕괴된 거죠. 이 와중에서도 이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또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현혹되면서 참 피해 입은, 손해를 막대하게 입은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요, 이때다, 즉 헐값에 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 미국 벤처캐피탈의 이게 자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 아까 우리는 이렇게 지난해 미국 VC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자체에 사들이거나 하는 이런 투자는 급감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자국 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 VC들, 이것은 2017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상품이라고 치면 비트코인을, 이 상품에 대한 투자는 급감을 했는데 이 관련 기업,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관한 투자는 급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디지털 이렇게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막에서 ICE에 이 벡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IC의 벡터가 상당히 완전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랑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은 이제 IC가 어떤 데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IC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인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그냥 미국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소처럼 이 뉴욕의 증권 거래소의 주인이 있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 거래소의 주인이 바로 ICE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죠. 2017년도 순이익만 하더라도 2018년 지난해가 아직 안 나왔고 2017년도 이 IC의 순이익만 하더라도 무려 2조 6천억입니다. 이 IC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인데,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IC의 벡터에 참여하겠다고 예상되는 기업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 그냥 뭐 유수한 그룹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거대 자금 유입, 또 심지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빨라지고 넓어지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도 기대할 수 있겠다. 왜? IC의 벡터에 스타벅스가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월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벡터에 관련된 투자 금액만 2천 또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250억, 300억에 달한다. 바로 이제 벡터의 자금 담당, 재정 담당이죠. CFO, 재정 담당 대표 CFO 스콧 힐의 이야기입니다. ICA를 통해 미국 내에서 감독 당국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탄생한다. 바로 이 IC의 벡터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 선물을 실물 인수도, 자,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물 인수도가 아니라 그냥 장부상의 거래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 벡터는, IC의 벡터는 실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비트코인 ETF는 알죠?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받기 위한 주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비트코인 ETF 도입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B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켈리, 이 창업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IC라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그룹, 그 거래소 그룹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실물 인수도 방식에 전혀 다른 이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월가의 이게 비트코인 선물 인프라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IC 또 나스닥 이런 등등이 실물 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IC의 벡터는 2019년 올해 초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는데요. 이쪽하고 협의 때문에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IC가 이 벡터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C가, 미국의 IC가 가상화폐 이 거래소 시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하고 협의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절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헤비,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비트코인의 정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화폐가 아닌 디지털 금입니다. 즉 가치 보존형 자산으로 급 진화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게 백건 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즉,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장악한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이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비트코인의 공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국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또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대단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중국으로부터 빼앗는 것은 상당히 중국과의 기나긴 패권 전쟁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이 비트코인을 자국, 즉 미국의 통제력 하에 놓인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록체인 산업에 금융의 프레임을 씌우자, 이런 이야기죠. 자, 비트코인 가격 잠재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출처는 체인 파트너스라는 기업에서 나온 건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발행 개수는 총 2,100만 개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분실, 유통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빼고 나면 실제 유통하고 있는 실물 개수는 1,600만 개 정도, 약 한 1,7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금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은 우리가 산업용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돈의 자산 가치로 활용되는 재무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금을 세계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금 가운데서도 산업용, 즉 비재무적으로 쓰이는 것은 훨씬 뭐 숫자가 많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뭐 1조니까 거의 4조 3천억 불 정도, 4조 3천억 불 정도가 이제 비재무적으로 쓰이고, 재무적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실물 자산으로 활용하는 금은 100억, 1000억, 1조네요. 그죠? 2조 9천억 정도가 이제 재무적인 이제 금값입니다. 금값. 근데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치는 640억 불 정도, 640억 불 정도. 그렇다면 이 현재 비트코인 가치와 재무적으로, 즉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이 금의 비율을 나눠 보면 이 비트코인은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이 재무적 금 비율의 불과 2.1%밖에 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 금과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이 금과 비교할 때 비트코인의 잠재 가치를 총 2,900억 불 정도, 2,900억 불 정도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유통 개수 총 1,600만 개, 1,700만 개로 나누면 비트코인 한 개당 잠재 가격은 무려 17,000달러, 17,000불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한 2천만 원 정도. 비트코인 잠재 가치가 2천만 원 정도. 지지난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한번 이 가격을 맛본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뭐 확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합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내외 정도,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지난해 대비 이제 폭락을 한 수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의 자산화, 이 자산화를 왜 비트코인의 성격을 자산화로 주도하고 있을까? 그 이유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이고, 자, 자산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 미국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해야 할까요? 소비자 경보, 즉 이 벡터는요. 자, 아까 이제 세계 최대의 그룹에서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 중개 거래소, 이 벡터는 당장 올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시도 벡터의 재정 담당 대표 스콧 힐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게 뭐 당장의 결론이 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금융 사기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금융 사기가 많죠. 특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사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벡터 때문에 이 벡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사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벡터 이슈를 이용한 가상화폐 ICO 투자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벡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등등 하면서 ICO를 할 건데 여기에 투자해라. 아시다시피 ICO는 한국은 지금 가상화폐 ICO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가상화폐 ICO를 허용하고 있는 외국에서 ICO를 하겠죠. 그것을 또 잘 모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외국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못하니까 외국에서 하는 거고, 벡터 이슈를 이용해서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완전 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왜? 벡터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런 등등이 또 세계적인 IC 거래소 시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한국의 모 씨가 연결되어 있다고 투자 제안을 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해놓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벡터 이슈를 이용한 가상화폐를 투자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뭐 이더리움 이런 등등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유망하다 또 계속 제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에 어떻게 투자할까? 이 투자 원칙과 기준,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 두 가지 동영상을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그 전에. 자, ICO 관련 동영상은요, 참고하시고, 제가 이 방송 그 끝에 보면 이 원투 이 두 가지 앞에 했던 동영상을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대로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있어야 될까? 그것도 이 가상화폐 투자 컨셉, 이 동영상을 또 저희 돈 파는 가게가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제가 이 방송 끝나면 계속 이어서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링크를 끝까지 보시고 관련 링크를 클릭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월가의 업무 디지털 금 바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구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좋아요, 공유 등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전화 02-5360-153 해주셔도 되고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가의 업무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돈 파는 가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